안녕하세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다른 시간을 살아온 시대가 맞물리면 쉽게 갈등이 일어나죠. 그 시대의 상식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위해선 상대방이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고요. 이런 갈등이 가장 쉽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바로 고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고부 갈등은 언제나 치열한 대화가 오고 가는 뜨거운 감자이고, 특히나 고루한 관습에 얽매인 지독한 시어머니에게 걸린 불쌍한 며느리 이야기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는 얘기를 들어봐도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키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는 며느리들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뭐 하나 당한 것 없이 먼저 지독한 시어머니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교류를 막고 받을 것만 받겠다는 못된 심보를 지닌 상식 이하의 며느리도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당할 뻔했거든요. 당연하게 챙길 것만 챙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의 말입니다. 다행히 바로 싹을 자르긴 했지만 부디 저와 같은 분들께서 괜히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될까 무서워 해야 할 말도 못하실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지금은 번듯한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한정식집의 시작은 낡고 오래된 백반집 뒤 주방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전 남편이 세상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 외동아들을 키우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는 식당 주방일,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나 식당을 나가지 않는 날이면 일일로 공사 현장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었죠. 정말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먼저 떠나버렸고, 남편의 빈자리에 남은 찰나의 온기를 어루만질 새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한 거기에 그저 저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거든요.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싱글맘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응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혼자 애를 키운다고 하면 그저 수군거리기 바빴네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남편 먼저 보낸 불쌍한 여자 취급받기도 싫었고, 제 아들도 애비 없이 자란 결핍 있는 자식 취급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어디서든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틈 없이 살게 하기 위해 노력했죠. 주방 뒤에서 일하다가 일하던 백반집 사장님이 은퇴한다고 가게를 넘긴다기에 조금 더 싸게 인수를 받고 제 식당을 시작했죠. 그렇게 식당을 열고 더 바빠져도 한 번도 아들의 숙제를 봐주지 않거나 준비물을 빼먹고 가게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아마 이런 제 노력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남들보다 더 공부를 시키고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라고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또 행여 조금이라도 무례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한부모 가정을 운운하며 물어 뜯을까 엄하게 가르쳤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에게는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다행히 아들은 엇나가지 않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이름난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아들이 입학할 당시 저는 낡은 백반집을 정리하고 꽤 큰 한정식집을 차려서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 하나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시켜준 것만으로도 넘칠 만큼 받았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산지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넙죽 그렇게 번 돈을 성인이 돼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5등을 했을 때나 명문대에 입학해서 학교 앞 현수막에 이름을 올렸을 때보다 지 애미의 진한 노고를 인정해주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아들을 봤을 때 자식 하나 잘 키웠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네요. 아들은 입학금만 제게 손 벌리고 그 후에는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고깃집이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충당했습니다. 아들은
아마 제가 다사다난한 삶을 살 걸 안타깝게 생각한 하늘에서 자식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내려준 천사가 아닐까 싶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갈 때는 사지 멀쩡하던 사내놈들은 다 가는 거 유난 떨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이 입소한 후에 집에 택배로 온 아들의 물건들을 받았을 때는 남편이 떠난 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제 자식도 물론 다른 집 아들들처럼 감정 표현하는데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때론 무뚝뚝해서 애미 마음을 서글프게 하지만 아들과는 정말 돈독했어요. 그 당시 친정이나 시댁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들 키우는 동안 마땅히 도움을 받거나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가족이라곤 저와 아들 서로뿐이라서 더욱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서로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도 사람은 본인이 갖지 못한 걸 동경하기 나름이죠. 아들은 언제나 바글바글한 가족들 틈 안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림 시간에 선생님이 나의 꿈이 뭔지 그려보자고 했을 때 많은 가족들 틈에 둘러싸인 본인의 모습을 그렸을 정도니까요. 그런 아들에게는 대학 때부터 사귄 동갑내기 아가씨가 있었는데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1년 후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이미 저와 안면을 튼 사이라서 저 또한 며느리가 제 가족이 되는 걸 환영했어요. 정말 착했거든요. 얼굴은 야무지고 깍쟁이처럼 새초롬하게 생겼는데 마음을 열면 마냥 순둥이 같아서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과 결혼 전 사귀는 사이일 때도 아들의 생일날 아들 선물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날 가장 고생한 건 어머님이다라고 하면서 제 선물까지 챙겨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고 또 며느리가 제게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도 아들네 부부를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보고 있는 눈만 봐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종종 제 집으로 불러 같이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밥을 먹다가 말고 한 번은 아들이 며느리가 밥 먹는 걸 지그시 바라보고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아들이 밥 먹는 걸 지그시 바라보는데 아직 밥 한 공기 안 먹었는데도 배가 다 부른 겁니다. 재웅이가 밥 먹으면 희연이 네가 보고 희연이가 밥 먹으면 재웅이 네가 보고 밥 먹으면서 보초서 주냐? 아주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어? 아, 나 밥 먹을 때 보고 있었어? 나도 그랬는데. 뭐야? 너도? 아, 어머님 흉보시겠다. 밥 먹으면서 닭살 떤다고. 흉보긴 보기 좋기만 하구만. 그냥 놀려주고 싶어서 한 말이야. 아유, 결혼해도 너희는 마냥 얼굴만 봐도 좋아라 하면서 살겠다. 그 예상은 정확했어요. 29에 결혼한 아들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아주 풋풋했던 때 감정 그대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늘 어디 갈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이 아마 그들이 나중에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었어도 그렇게 손을 잡고 다녔을 거라는 상상을 하곤 했네요. 그랬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3년이 다 되어갈 때야 어렵게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예상보다 늦기는 했지만 어렵게 온 축복인 만큼 며느리도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요. 아들을 닮은 손주가 나와도 좋을 거고 며느리를 닮은 손주가 나와도 좋을 테니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매일 염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나고 싶던 손주를 평생 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한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네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어제 일어난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명절이었어요. 아들은 연휴임에도 그 당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 했죠. 며느리만 전날 저희 집에 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전날 먹었던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 국물에 죽을 끓여서 며느리 아침을 차려줬어요. 그때 나눈 대화도 기억이 납니다. 며느리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연휴라 식당이 쉬는 김에 못했던 주방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일상처럼 말이죠. 그러다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날 처가로 갔다가 제 집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친정간 희연이 끌고 오지 말고 너만 오라고 일러두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어느새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었네요. 그러다가 다시 전화 벨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25분. 저를 깨운 전화는 바로 아들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재웅이냐? 어머니, 지금 희연이 집에 불이 났대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얼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충격을 받아 갈라지는 목소리가 처절하게 제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새벽에 며느리 친정이 있는 지역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제게 바로 연락을 한 겁니다. 며느리 친정에 불이 났고 당장 보호자는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말이죠. 아들과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마 이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맞닥뜨릴 현실이 어떨지 말입니다. 그곳에는 희망도 온기도 없었네요. 며느리를 포함한 일가족은 모두 구출되기 전에 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고 해요.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얀 이불을 얼굴 끝까지 덮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좌절했어요. 저 또한 아들 옆에 주저앉아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부들부들 떠는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졌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빛도 보지 못한 제 손주도 함께 말이죠. 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태어나는 날 성별을 알고 싶다고 계속 태아의 성별 확인을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날 알게 됐네요. 손녀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도 없는 제 손녀는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지만 아들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주려고 미리 산 작은 인형을 며느리 영정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아들은 상주이긴 했지만 제대로 조문객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은은하게 미소 짓는 며느리의 영정사진과 딸에게 줄 인형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마치 조용히 바스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와 사돈을 가족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에도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갈 의미를 잃은 사람 같아서 애미인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피가 마르는 것 같았네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희연이가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니? 라는 진부한 위로의 말을 해도 그 어떤 말로도 크게 구멍이 난 아들의 마음을 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애도의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도 제각기 다르고요. 아들도 다행히 상처를 회복하긴 했습니다. 아니,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무감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는 거겠죠. 사랑했던 아내와 이제 곧 만날 거라 생각했던 자식을 보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날이 있고 3주 뒤에 한 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후로 밥 한 술을 떠서 먹게 됐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뒤 그나마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납골당은 2주, 3주 정도로 틈을 늘리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며느리와 딸에게 주려고 산 인형을 만나러 납골당에 가게 됐네요. 아들이 가족을 가슴에 묻고 다시 본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다시 누굴 만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사별 후 단 한 번도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고 주변에서 누굴 만나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도 모두 거절을 했어요. 5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지인에게서 아들의 재혼 맞선 자리가 들어왔을 때 눈 딱 감고 넌지시 제가 말을 꺼내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눈을 내리깔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누굴 만나도 희연이보다 소중히 할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이런 상태에서 누굴 만난다면 그건 희연이한테도 못할 짓이고 또 상대방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 또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앞으로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계속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혼자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애미인 내가 꿋꿋하게 응원하고 옆에 있어줘야겠다고 말이죠. 그게 지 팔자라면 괜히 옆에서 초조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39이 되던 해 조용히 제게 대형 폭탄과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재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주말에 집에 온 아들과 밥을 먹고 나서 입가심을 하기 위해 배를 깎고 있는데 그대로 과도의 엄지손가락을 베일 만큼 놀랐습니다. 갑자기 피가 나는 제 손가락을 보고 아들은 놀라서 휴지를 가져와 상처를 칭칭 감고 있는데 저는 그 통증도 모르고 아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재혼? 아니, 언제부터 만난 거야? 재혼을 생각 중이면 오늘 내일 만난 건 아닐 거 아니냐. 어떻게 지금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니, 일단 손부터 좀 어떻게 해요. 지금 피 나잖아요. 지금 내 피 몇 방울이 문제니? 어디서 만난 거야? 나이는 몇이고 그 아가씨는 너 사별했다는 건 알고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 하나가 소개시켜줬어요. 내과 의사고 저보다 4살 어려요. 너 두 번째인 것도 알고 있고? 알아요. 오히려 그걸로 더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어머, 혹시 그 아가씨도 재혼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파혼한 경험이 있어요. 거의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 남자한테 크게 데이고 파혼해서 거의 이혼한 것처럼 헤어졌대요. 그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고 만나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서 사귀게 됐어요. 거의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너는 반년이나 누굴 만나면서 이혜미한테 말도 안 했어? 그냥 좀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어머니도 아직 희연이 떠난 자리 때문에 쓸쓸해 하시잖아요. 그래, 그거야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 애미 눈치 보면서 누굴 만날 필요가 있니? 희연이 정말 좋은 애였고 나도 희연이 정말 내 딸처럼 좋아했다만 네가 지금이라도 누굴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는 도전을 한다는 게 난 기쁘다. 그 후로 저는 얼른 그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예비 며느리를 말이죠. 대체 어떤 아가씨길래 장장 10년 동안 먹구름 속에 갇혀 산 것 같은 우리 아들을 다시 볕으로 끌고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절호의 기회인 만큼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행여 제가 주책을 부려 이 만남에 조금의 균열이라도 날까 불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빨리 만나고 싶어 안절부절하는 게 아들의 눈에 보였나 봅니다. 아들은 제가 쉬는 날에 맞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했고 저는 그 전날부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야채는 쌈채소보다 나물 무침을 좋아한다는 예비 며느리의 입맛에 맞춰 식탁을 차렸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던 예비 며느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맑고 순한 인상의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아주 밝았어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데 참 야무지구나 생각을 했네요. 내과 의사로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말도 참 잘했고요. 역시 유명한 한정식집 하시는 분 손맛은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님. 나물 무침부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 아유, 별다른 거 없는데. 맛있게 잘 먹어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요. 예비 며느리가 말도 잘하고 웃기도 살갑게 잘 웃어서 마음에 들긴 했지만
보면 볼수록 예뻐 보이는 건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평생 홀로 살 것만 같은 제 아들을 구해준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제 아들이 사별로 원치 않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고 직업도 인물도 집안도 성격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혼인 사람이 재혼인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주희 양은 재웅이가 초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괜찮다고 하시고 내가 괜히 걱정이 되네. 걱정 마세요. 재웅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재혼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뿐인데 재혼이라고 흠이 되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나쁜 상황에서 파혼한 아픔이 있어서 일정 부분 재웅 씨가 살아온 인생에 공감도 하고 또 이해도 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재웅 씨 사정 다 아시고 결혼도 허락하신 상태라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다 고맙네. 아휴, 진짜 우리 재웅이 너무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주희양 만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둘 다 건강하고 오래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내가 정말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재웅 씨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난 우리 주희 양만 믿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뭐든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바로 말하고. 알았죠? 그럼요, 어머님. 그 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걱정 덩어리가 사라진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계속 혼자였던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후련함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 아들이 새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더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면서 뭐든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준비를 하든 새롭게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를 감당할 수는 없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집에 인사를 하고 다녀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창 바쁘게 식당에서 손님 응대하면서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날은 예약한 단체 손님이 많아서 홀은 물론이고 룸까지 꽉 찬 상태였어요. 주방에서 음식 나가는 거 확인하고 홀 정비하고 나가는 손님 계산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는데 북적북적 정신없는 와중 식당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어머님 식당에서 근사하게 외식하려고요. 저번에 놀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먼저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식당은 큰 예외의 상황이 없으면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서 분명히 오기 전에 전화 한 통 달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쁜 저녁 시간대에 심지어 그날처럼 예약이 꽉 차 있는 날 예비 며느리는 본인의 부모님과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와 새언니까지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식구를 끌고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식당 운영 경력만 거의 30년인데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손님이라면 다음번에 예약을 먼저 하고 오시라 했겠지만 이제 사돈이 될 가족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그저 싱글벙글 웃고 있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다 말고 햇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다행히 그 전에 예약을 하고 룸에서 식사를 하던 단체 손님들이 사정으로 인해 예상 시간보다 더 일찍 먹고 일어난 거였죠.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재빠르게 저와 다른 직원 3명이서 그 룸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새로 테이블 세팅으로 하고 예비 며느리와 사돈 가족을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사돈 가족은 인당 코스 요리를 시켰고 비싼 전통주도 몇 병 시켰습니다. 사돈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니까 거하게 축하를 하는가 싶었죠. 저도 축하하는 의미로 이런저런 서비스를 그 방으로 넣었습니다. 메뉴에도 없는 튀김 요리와 다른 테이블에는 나가지도 않는 육회에 갖가지 서비스를 넣으니까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사돈 부부도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식사 자리가 이어졌어요. 디저트까지 싹 나가고 얼마 후 사돈 가족이 룸에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앞장서서 제게 와서 이런 말을 건네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나온 음식 정말 다 맛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입에 잘 맞으신데요. 그래? 아유, 그랬다면 다행이네.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이어 사돈 부부도 또 다른 가족들도 마치 메아리처럼 잘 먹었다, 잘 먹고 온다, 다음에 또 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하나둘씩 식당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 계산대 앞에 카드를 내놓거나 지갑을 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먹고만 가는 거였어요. 얻어먹으러 온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사라지는 예비 며느리를 붙잡아 뭐 하는 거니? 계산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것 대신 애써 마주 웃으면서 어, 그래.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구나. 잘 가고 나중에 보자.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가족들 사이에 돈으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말자라고 되뇌었네요.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이 먹고 간 음식값이 80만 원이 넘긴 했지만 그저 가족이 되는 기념으로 내가 대접했다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눈여겨서 보는 게 뭐인 줄 아시나요? 바로 식사를 하고 나간 자리입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다 먹고 간 흔적만 봐도 딱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과 그에 따른 성격까지 파악이 가능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 먹고 나간 자리는 어땠을까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손을 닦은 타올이나 다 쓴 휴지는 밥그릇에 뭉쳐서 들어있고 테이블 아래에 깨진 술잔, 턱에 구멍이 난 건지 바닥에 흘린 음식들 자국이 이리저리 있었고 그야말로 테이블 위는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네요.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애써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태의 테이블을 보니 스멀스멀 좋지 않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무전 취식은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공짜로 먹은 게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자 물꼬가 된 양 사돈 어른이 한 번, 사부인이 한 번씩 본인의 친구들을 대거 대동해 와서 또다시 얻어먹고 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돈 어른은 식사를 다 하고 이미 만취 상태로 같이 온 친구들에게 끌려 나가다시피 했는데 같이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더군요. 아, 오늘 이 친구 사돈 되는 분께서 한턱 내는 거 맞죠? 그럼 잘 먹고 가겠습니다. 사돈 되는 사람들이 쌍으로 아주 당연하게 무전 취식을 하고 가니 더 이상 용납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했고 아들은 당황해하면서 이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얕게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식당에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서 돈도 안 내고 왔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솔직히 경우가 좀 없는 분들이긴 해요. 저도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고 느꼈어요. 제가 주희한테 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이요. 아들도 이미 사돈이 마주하기 좀 버거운 인물들이라는 걸 알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한다니 제가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할 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3번을 무전 취식한 사돈네가 과연 그걸 고맙게 생각은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걸 상견례 날 오고 간 대화에서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식당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무전 취식 사건도 있고 또 제 식당에 있으면 제가 식당 일에 정신이 조금 기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유명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해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돈 어른이 한 말이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 여기가 크기는 작긴 한데 사부인이 하는 식당보다 간이 심심한 게 마냥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요, 아버지?
어머님 식당 음식도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아니야, 얘. 맛있긴 한데 간이 확실히 세. 사부인, 단골 손님 더 만들고 싶으면 간에 힘 좀 빼야겠더라고요. 먹으면 좀 혀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머, 그랬나요? 그날 식구들 7명이서 거의 20인분을 싹 비우고 가서 간이 세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릇이 거의 설거지가 돼서 음식 양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그 짠 걸 참고 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간이 좀 삼삼했으면 30인분은 드셨겠네요. 다른 식당 음식과 제 식당 음식을 거리낄 것 없이 비교하는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지들이 공짜밥 좋아하는 짠돌이 짠순이들이라서 음식이 더 짜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당한 무례는 앞으로 제가 풀어낼 일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 번데기 앞에서 잡는 주름이었네요. 상견례 후 저는 싱숭생숭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아들이 제 짝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게 기쁘긴 했어도 왠지 모르게 그 상대와 집안에 찜찜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애써 아들에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은 제 짝인데 괜한 흠을 찾아 보여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괜한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잡으면서 저는 아들의 재혼을 축하하는 선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저곳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매물을 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점심 영업을 끝내고 저녁 예약 시간까지 브레이크 타임으로 식당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늦은 점심밥을 먹고 오전 매출을 확인하려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다시 제 식당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머 주희야, 어쩐 일이니? 밥 먹으러 왔어 혼자? 아니요. 오늘은 어머니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다소 진지한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바로 알겠다고 하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한 후에 손님이 없는 룸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저와 며느리 앞에 물을 가져다 주고 나갔고 며느리는 바로 본론을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초혼이고 재웅 씨는 재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그것도 잊었을까 봐. 그럼 이 결혼이 제게 얼마나 손해인지도 아실 거라 믿어요. 손해? 주인 너 분명 재웅이한테 재혼이 흠이 되는 건 억울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 손해인 건 맞죠. 사별이긴 해도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결혼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의사로서 나름 평판도 중요하고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재혼남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들 놀래서 물어봐요. 대체 왜 하냐고. 근데 재웅 씨가 좋은 사람이고 할 만한 결혼이니까 결심했어요. 제가 무슨 결심을 한들 이게 한쪽이 기울어진 결혼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저도 책임지고 재웅 씨랑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고 문제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제 계획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니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본인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켜서 제게 어떤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가 있었어요. 혼인 전 시어머니께서 지켜주실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4개의 항목이 있더군요. 저는 깔끔하게 컴퓨터로 정리된 요구사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얘가 지금 나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 제 생각은 전혀 모르고 예비 며느리는 태연하게 본인이 정리해온 요구사항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 결혼 시 서울의 34평 아파트와 함께 며느리인 서주희에게 1억 상당의 차를 선물한다. 솔직히 집해주는 건 아깝지 않으시죠? 어머님 이렇게 큰 식당도 운영하시니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초혼인 며느리가 재혼인 아들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는 제가 명색이 닥터인데 그냥 국산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둘, 자녀 문제에 대해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저도 제 커리어가 있는데
괜히 손주 빨리 보고 싶다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임신 문제는 저랑 재웅 씨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이걸로 싸우지 않았으면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셋, 결혼 후 며느리 서주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어머님, 제 주변에 신혼집 도어락 번호로 시어머니하고 실갱이하는 여자들 너무 많아요.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연락하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유치하게 그런 일로 갈등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저랑 어머님은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뵐 때만 만나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제가 알아서 잘 전화하고 댁에도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며느리인 서주희에게 넘기고 앞으로 서주희와 고재용의 살림 문제엔 신경을 아예 끌 것. 어때요, 어머님? 어렵지 않죠? 이것만 지켜주시면 앞으로 저랑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요새는 다들 이렇게 어머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주절주절 잘 떠들던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경악에 찬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가 제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그대로 며느리 노트북 키보드에 주르륵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행동을 보고 조잘조잘 잘 놀리던 입을 크게 벌리고 경악에 가득 찬 얼굴을 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어버버 하는 모습에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장 났으면 나한테 나중에 청구서 보내렴. 보상해 줄 테니까. 그리고 몰라서 물어? 하도 말 같지도 않은 글자들이 있길래 이러면 없어질까 해서 뿌려봤다. 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가 나한테 뭐 하나 요구할 입장이 되는 것 같아? 어머님, 아들 재혼시키기 싫으세요? 너 같은 거랑 재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널 며느리로 인정했는데 그 째까안한 병원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의사 노릇해서? 초혼이면서 재혼이 내 아들 데려가 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그저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너 쳐다도 안 봤어. 와서 거렁뱅이들처럼 공짜 밥이나 밝히는 너나 네 식구들하고 내가 엮일 것 같아?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주기 싫으시면 한 번만이라도 일 없다 얘. 너 같은 애들 보고 지복 지가 찬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집이라도 하나 얻어갔을 텐데 왜 주제도 모르고 설쳤니? 네? 집이요? 그래. 안 그래도 너랑 재웅이 같이 살라고 아파트 매물 알아보고 다녔는데 다 헛수고구나. 어머님, 그럼 제가 집만 받고. 야, 너 너무 모냥 빠진다. 이제 와서 아차 싶지? 참나, 어딜 재혼이니 뭐니 약점 잡은 것처럼 부여잡고 흥정을 하려 들어. 내가 우리 아들 데려간다고 해서 잘해주니까 아주 만만해 보였지? 아주 발뻗을 자리로 보였나 보다. 근데 이걸 어쩌니? 결혼은 어디까지나 내 아들 문제지. 난 상관없는데. 왜요? 결혼 반대하시게요? 반대할 게 어딨니? 내 아들이 네 실체가 어쩐지 모르고 재혼한다고 하면 지 팔자려니 하는 거지. 걔도 이제 곧 40인데 너같이 뱃속에 욕심이 드글드글 끓어서 악취가 풀풀 나는 애 구별도 못할까 봐? 어디 한번 잘해보렴. 다만 2번 다시 나한테 와서 재혼하는 아들 운운하면서 뭐 하나 뜯어낼 생각하지 마라. 알아들었어? 나는 오늘 일 내 아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넌 어디 한번 이 결혼 감행해보렴. 내 아들이 너 같은 애 따라갈지 모르겠다만 말 끝났으면 어서 나가라. 너한테 무식하고 저열한 썩은 내가 진동해서 내가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구나. 아, 그리고 너랑 네 가족이 축내고 간 밥값은 그냥 어디 적선에다 생각할 테니까 더 이상은 엮이지 말자. 말 다 했으니까 나가. 안 나가? 내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제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리자 그제야 며느리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트북을 품 안에 품고 도망가듯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그 우스운 꼴을 보고도 속 안의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퇴근하고 바로 제 집으로 오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몸에 진이 다 빠져서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서 퇴근하고 올 아들을 기다렸어요. 7시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집으로 왔고 저는 일단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 아니, 이제 예비도 뭣도 아니죠. 그 애에게 무슨 연락 받은 게 있냐고 물었죠.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지가 벌린 일을 어떻게 수습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그날 제가 당한 일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애도 그 집안도 같은 가족으로 묶여서는 안 되는 인간들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네가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는지 알아서 내가 여기서 바로 정리하고 헤어지라고 말은 못하겠다. 근데 잘 생각해봐.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한참을 제 말을 듣더니 이내 손으로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괜히 애미 말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아니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 외로워서 재혼 결정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아들은 지금까지 제게 하지 않은 그 애와 둘이 있던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친정에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애를 낳으면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본인에게 출산했다 수고 비용을 달라 수고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나중에 애 키울 때 모든 결정은 엄마인 본인이 하는 걸로 하자는 등 아주 제 아들 앞에서 내세울 건 초혼인 거 하나뿐인 애가 뭘 믿고 이렇게 설쳤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더군요. 아들도 계속되는 그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에 혼자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키워왔다고 했어요. 근데 저에게까지 그 꼴값을 떨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정리가 됐다고 했죠. 아들은 제게 걱정 말라고 알아서 정리를 잘 하겠다고 했고 말로는 아들이 지가 좋아서 결혼해도 팔자라고 했던 저는 못내 안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애와 그 가족들은 순순히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는 아주 갑의 입장에서 결혼을 쥐락펴락하고 우위에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들이 아쉬운 입장이 되자마자 너무나 낮은 자세를 취하더군요. 이미 그 아이 휴대폰 번호는 차단을 해서 전화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식당까지 찾아오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식당 오픈 준비를 하는데 쳐들어온 그 애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해서 저를 당황시켰어요.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너무 건방졌죠. 알아요. 근데 저도 제가 초혼인데 재혼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좀 억울해서 그랬던 거지. 나쁜 뜻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손해보지 말라고 시킨 일이지. 사실 저는 그런 거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넌 이제 부모까지 파니? 그리고 좀 억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억울한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저 진짜 이 결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재용 씨 좀 설득.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들 마음을 돌리니? 심지어 이미 너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앤데 무슨 수로? 예, 보는 내가 다 수치스럽다. 대단한 의사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부모님이 슬퍼하신다. 그의 부모는 정말 슬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애가 소득 없이 무릎만 까진 채 돌아가고 얼마 안 가서 그 애의 부모들도 식당에 찾아왔어요. 무슨 작전을 짠 건지 오자마자 주인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딸이 재혼하는 남자랑 살면서 손해볼까 무서워서 시킨 일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허탈해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을 믿고 아 그래요? 그럼 결혼시킵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지
저는 질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같은 부모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무작정 부모 말만 듣고 그대로 하는 자식 별로 며느리로 받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재혼이 무슨 약점인 양 자식 결혼시키면서 거래하게 만드는 사돈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오면 당신들이랑 당신들 딸 영업 방해 무전 취식으로 고소할 테니까 어디 다시 더럽게 엮이고 싶으면 찾아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겁을 준 후로 그 애나 부모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 후로 몇 주는 그 애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속 용서해달라, 제발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서 아들이 고생을 했죠. 다행히 몇 주 뒤 일하는 병원에 민원을 넣거나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그만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주 피만 쪽쪽 빼먹으려고 덤비는 거머리 같은 가족을 떼어낸 기분이라 시원하기도 하고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부터 속내를 감추고 접근한 계략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씁쓸하고 허무하기만 합니다. 저보다도 아들이 상심이 클 것 같아 좀 걱정을 했는데 하루는 날 잡고 아들과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할 때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재혼이야 때 되고 상대를 찾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죠. 저는 지금처럼 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솔직히 이번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가능성을 아예 막진 않을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앞으로 어머니께서 좋은 선자리 소개시켜 주시면 그건 나가볼게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만나보는 것도 좋겠죠. 저도 언제까지 예전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 어머니 생각보다 의외로 더 강하고 튼튼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직 살 날이 그렇게 많은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긴 아까우니까 아들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말에 안심이 되더군요. 그저 초조해하지 않고 또 과거의 기억에 고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종종 채널을 듣다 보면 아주 상식 이하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몰상식한 시어머니 말고도 아주 상식적이고 며느리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인간적인 시어머니들도 세상에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몇몇의 지독한 시어머니들을 보고 행여 본인이 만날 시어머니도 그럴까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해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었던, 또 동시에 오히려 과거의 슬픔에 붙잡혀 있던 제 아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